늦가을 오후의 차가운 바람이 구청 복지센터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어 왔다. 나는 한서진, 이곳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벌써 3년째다. 오늘도 어김없이 민원인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할머니 한 분이 생계급여 신청서를 들고 와서는 복잡한 서류 때문에 화를 내셨고, 중년 남성은 장애 등급 재심사 결과에 불만을 토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차례차례 들으며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려 했지만 제도의 한계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 오후 4시쯤 마지막 민원인이 나간 후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커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며 쌓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노인이 서 있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그는 낡고해진 검은색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다. 모자 챙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등은 약간 구부정했다. 옷차림도 소박했다. 회색 가디건에 바랜 청바지, 그리고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보이는 운동화. 그런데 이상했다. 다른 민원인들과 달리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책상 앞으로 걸어와서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었다. 나는 당황했다. 보통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은 먼저 자신의 사정을 길게 설명하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노인은 말 한마디 없이 그 종이만 내밀고 있었다. 설계도였다. 건물의 평면도와 구조도가 자세히 그려져 있었는데 종이가 워낙 오래되어 일부는 찢어져 있었고 글씨도 흐려져 있었다. 상단에는 대호 현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저는 누구시고 이 설계도는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그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눈빛에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함이 느껴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평소 낯선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편인데 혹시 치매나 다른 질환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더욱 부드럽게 말을 걸어보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이 있으신가요? 그제야 노인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다. 이 설계도 좀 봐주세요.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나는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물의 도면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몇십 년 된 것처럼 보였고 여기저기 손때가 묻어 있었다. 이 건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혹시 어르신과 관련이 있는 곳인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일했던 곳입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단순히 옛 직장을 그리워하는 것 이상의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다. 나는 문득 이 노인이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때 사무실 밖에서 동료 직원이 퇴근 인사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벌써 5시가 넘었네. 나는 시계를 확인하고 노인에게 말했다. 어르신,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시면 어떨까요?
그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내일은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마음이 움직였다. 이 노인에게는 분명 급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리하고 차근차근 들어볼게요. 나는 서류를 정리하고 의자에 앉아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설계도를 꼭 쥐고 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박태수입니다. 박태수? 그 이름을 들으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다. 태수 어르신, 이 설계도가 어르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년 전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사고가 있었던 건물의 설계도라는 뜻인가? 어떤 사고였나요? 공사 중에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마치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나는 문득 오래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떠올랐다. 대호 현장 붕괴 사고. 그때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하지만 그것이 20년 전 일이라니. 어르신도 그때 다치셨나요? 아니요. 저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은 오히려 더 어두워졌다. 마치 다치지 않은 것이 더 큰 고통인 것처럼. 그때 나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이 노인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 같다는. 그리고 이 낡은 설계도 속에 무언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다는. 박태수 어르신이 돌아간 후 나는 한동안 그 설계도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대호 현장이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서도 그 이름이 계속 신경 쓰였다. 나는 인터넷으로 대호 현장을 검색해 보았다. 20년 전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호 현장 붕괴 사고, 사망자 7명, 부상자 12명. 공사 도중 설계 결함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그때였다. 기사 속에서 희생자 명단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한정민. 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내가 8살 때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어머니께 들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장소나 상황은 어머니가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너무 어렸던 나에게는 그저 아버지가 일하다가 다쳐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설명뿐이었다. 그런데 그곳이 대호 현장이었다니. 그리고 오늘 박태수 어르신이 가져온 것이 바로 그 현장의 설계도였다니.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사무실에 나가서 대호 현장 사고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 당시 신문 기사, 정부 조사 보고서, 법원 판결문까지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뒤졌다. 조사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 사고 원인이 단순한 설계 결함으로 결론 지어졌지만 유족들은 계속해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건설사의 부실 시공과 안전관리 소홀이 진짜 원인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설계상 오류로 결론 났고 건설사는 경미한 벌금형에 그쳤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태수 어르신이 들어오셨다. 어제와 똑같은 차림새였다. 낡은 모자, 회색 가디건, 그리고 손에는 여전히 그 설계도를 들고 계셨다. 어르신, 어제 말씀하신 대호 현장 사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박태수 어르신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도면에는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누가요? 누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박태수 어르신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계셨다.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3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다. 비싼 시계와 구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가 평범한 민원인과는 확연히 달랐다. 실례합니다. 박태수라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남성이 물었다. 박태수 어르신은 그를 보자마자 몸을 움츠렸다. 누구시죠? 저는 박도윤입니다. 이분의 아들이고요. 박도윤. 그는 자신을 박태수 어르신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일반적인 부자 관계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아버지,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집에서 찾고 있었잖아요. 박도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박태수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설계도를 가슴에 꼭 안으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느꼈다. 왜 박태수 어르신은 아들 앞에서 저렇게 위축되어 보이는 걸까?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셔서요. 혹시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박도윤이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경계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아니에요. 어르신이 불편을 끼치신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도움이요? 어떤 도움 말씀이세요? 박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나는 문득 이 사람이 단순한 걱정 많은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설계도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오셨거든요. 설계도요? 박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박태수 어르신은 설계도를 더욱 꽉 쥐셨다. 아버지, 그 오래된 종이 또 가지고 다니세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일은 잊으시라고요. 제발 좀요. 그 순간 박태수 어르신이 처음으로 강한 목소리를 내셨다. 절대로 잊을 수 없어. 잊으면 안 돼. 박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두 부자 사이에 심상치 않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르신, 혹시 집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하지만 박태수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말해야 해요. 당신이 알아야 해요. 당신이라는 말에 나는 가슴이 뛰었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걸까? 박도윤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서진입니다. 한서진 씨. 저희 아버지가 혹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보상금이나 그런 것 말이에요. 나는 당황했다. 보상금이라니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여기 왜 오신 거죠? 박도윤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마치 내가 박태수 어르신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저는 그냥 어르신을 도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사회복지사니까요. 사회복지사면 더욱 조심하셔야죠. 저희 아버지는 지금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상태예요. 혹시라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믿지 마세요. 박도윤의 말에 박태수 어르신이 벌떡 일어섰다. 내가 언제 이상한 말을 했어. 아버지, 진정하세요. 집에 가서 약 드셔야죠. 박도윤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박태수 어르신은 뿌리쳤다. 나는 안 가. 이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박태수 어르신이 나를 찾아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 무언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도윤의 압박 때문에 결국 박태수 어르신은 그를 따라 나가셨다. 떠나기 전 어르신은 나를 한 번 더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내일 다시 올게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간 후 사무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나는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도윤의 차가운 시선과 박태수 어르신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분명 그들 사이에는 내가 모르는 깊은 갈등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동료 김 과장이 내게 다가왔다. 서진아, 어제 너한테 찾아온 사람들 누구야?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 그냥 민원인이었어요. 하지만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다. 특히 그 젊은 남자는 말야 민원이 있어서 온 건 아닌 것 같던데. 그리고 정말 있는 집 자식 같더라. 옷이며 시계며 다 명품이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나도 박도윤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박태수 어르신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오전 10시쯤 박태수 어르신이 다시 오셨다. 어제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더 조심스러워 보였다.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나에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다. 혹시 우리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는 안전해요. 하지만 박태수 어르신은 여전히 불안해하셨다. 문을 여러 번 확인하시더니 의자에 앉으셨다. 어르신, 어제 하시려던 말씀이 뭐예요? 그런데 어르신의 대답은 의외였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요즘 깜빡깜빡해서. 어제 분명히 절대 잊을 수 없다고 기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나요? 글쎄요. 나는 당황했다. 어제 그렇게 간절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대호 현장 얘기도 기억 안 나세요? 박태수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대우 현장이 뭐죠? 그 순간 나는 이상함을 느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그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는데 혹시 정말로 치매 증상이 있는 걸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도윤이 들어왔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아버지가 또 여기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르신이 불편을 끼치신 건 아니에요. 박도윤이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한서진 씨,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정말요? 어제는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던데. 어르신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박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박태수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고 계셨다. 아버지, 집에 가시죠.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박태수 어르신은 움직이지 않으셨다. 그러자 박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한서진 씨, 실례지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혹시 20년 전 대호 현장 사고에 대해 알고 계세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정말요? 그럼 한정민이라는 이름은 어떠세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그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그분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그 사고의 희생자 가족이라고 밝힐 수는 없었다. 박도윤은 내 반응을 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다. 역시 그렇군요. 우연이 아니었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서진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이용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죠? 보상금이요? 아니면 다른 것? 나는 화가 났다.
그가 나를 돈에 눈이 먼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게 불쾌했다. 전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르신을 도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도와주다니요? 우리 아버지는 치매 초기 환자예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고요. 그런 분을 상대로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박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나는 박태수 어르신을 바라보았다. 어르신은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계셨지만 손은 주먹을 꽉 쥐고 계셨다.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럼 다른 분들을 도우세요. 저희 아버지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르신은 분명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세요. 말하고 싶어 한다고요? 치매 환자가 하는 말을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박태수 어르신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아버지, 진정하세요. 나는 멀쩡해.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줘야 해. 박태수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어르신은 분명 정상이었다.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하지만 박도윤이 끼어들었다. 한서진 씨, 그만하세요. 아버지의 병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시면 더 이상 상대하지 마세요. 병이 아니라고요. 저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박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지막으로 경고드립니다.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요? 저희 아버지를 이용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언제 돈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저는 돈에 관심 없어요. 그저 어르신을 도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으세요. 그게 진정 아버지를 위하는 일이에요. 박도윤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일으켰다. 박태수 어르신은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셨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 두 사람이 나간 후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박도윤의 압박과 협박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박태수 어르신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분명 어르신은 나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박도윤이 맡고 있었다. 왜일까? 그가 감추려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결심했다. 박도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박태수 어르신이 정말로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끝까지 도와드리겠다고. 며칠이 지났지만 박태수 어르신은 다시 오지 않으셨다. 나는 매일 사무실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박도윤의 압박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여성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한서진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최아림이라고 합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림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도윤 부회장님의 비서입니다. 박도윤의 비서라니 갑자기 긴장이 됐다. 혹시 또 다른 압박을 가하러 온 건 아닐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지만 하림 씨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부회장님은 모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온 거예요. 왜요? 하림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부회장님이 저에게 한서진 씨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조사요? 네. 가족사, 학력, 직장 경력,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까지요. 나는 기분이 나빴다.
내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뒷조사를 했다니. 그래서 뭘 알아내셨나요? 하림 씨가 문서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20년 전 신문 기사의 복사본이었다. 대호 현장 붕괴 사고 기사였고 희생자 명단에는 내 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한서진 씨의 아버지 한정민 씨가 대호 현장 사고의 희생자였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회장님의 아버지인 박태수 어르신이 찾아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박태수 어르신이 그 사고와 관련이 있는 줄은 전 몰랐어요. 하림 씨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이번에는 당시 건설사 관련 자료였다. 당시 대호 현장을 시공한 건설회사는 대호건설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현장 소장이 바로 박태수 어르신입니다.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박태수 어르신이 그 사고의 책임자였다는 말인가? 뭐라고요? 사고 당시 어르신은 대호건설의 현장 책임자였어요. 법정에서도 그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나는 손이 떨렸다. 그럼 박태수 어르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라는 건가? 하지만 이상해요. 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어르신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책임이 설계사에게 있다고 결론 났거든요. 무죄라고요? 네. 설계상 결함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판결 났거든요. 하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뭐요? 하림 씨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부회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당시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두 분이 집에서는 만나기 어려우신 건지 최근에 어르신이 부회장실로 연락을 자주 주시는데 부회장님이 만나는 걸 거절하세요. 마치 뭔가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부회장님이 극도로 싫어하시거든요.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가? 그럼 박태수 어르신이 정말 저희 아버지를 죽인 건가요? 하림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어르신이 그 사고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회장님이 불안해하고 계시고요.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박태수 어르신이 들어오셨다. 평소보다 더 초췌해 보이셨고 눈빛도 흐릿했다. 하림 씨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박태수 어르신은 하림 씨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으셨다. 우리 도윤이가 보낸 거지? 아니에요. 제가 볼 일이 있어서요. 괜찮아. 이미 다 알고 있어. 어르신은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걸 알았구나. 나는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정말이에요? 어르신이 저희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박태수 어르신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요. 그 순간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내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했던 분이 바로 아버지의 원수였다니.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때는 정말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정말 미안해요. 박태수 어르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요? 우리가 겪은 고통이 없어져요?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하림 씨가 나를 말리려고 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당신이 제대로 안전관리만 했어도 아버지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책임지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박태수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내 비난을 묵묵히 듣고 계셨다. 변명도 안 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어르신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셨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 잘못이 맞아. 모든 게 내 책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계속 울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진실을 숨겼어요? 말할 수 없었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거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박태수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입을 열었다. 설계도를 바꾼 건 내가 아니야. 누군가 시켰어.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어. 하림 씨가 깜짝 놀라며 어르신을 바라보았다. 나도 울음을 멈추고 어르신을 바라보았다. 누가요?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박태수 어르신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셨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사건에는 내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박태수 어르신도 누군가의 희생양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 분노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어르신은 여전히 내 아버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박태수 어르신과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다.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르신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군가 시켰다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 그러던 중 최아림 씨가 다시 찾아왔다. 지난번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다. 한서진 씨,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하림 씨는 주변을 살펴보더니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는 듯 했다. 어떤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어요. 제가 알게 된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요. 뭘 알게 되셨는데요? 하림 씨가 깊은 숨을 쉬었다. 어르신이 부회장님께 계속 연락을 시도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제 우연히 그분들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어요. 나는 긴장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어르신이 부회장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요. 그런데 부회장님의 반응이 너무 격렬했어요. 격렬했다고요? 네. 부회장님이 소리를 지르시면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버지를 위협까지 하셨어요. 나는 놀랐다. 박도윤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협했다니.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어르신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도윤아,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진짜 원인을 아직 내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림 씨의 말에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럼 박태수 어르신이 말한 누군가가 도윤 씨를 말하는 건 아니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부회장님도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르신이 하신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말이요? 도윤아, 내가 가진 증거들을 보면 내 생각이 바뀔 거야. 그리고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증거라니 무슨 증거를 가지고 계신 걸까? 하림 씨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갈색 봉투였는데 겉면에는 하림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늘 아침에 어르신이 저에게 이걸 주셨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보셨어요? 아니요. 어르신이 때가 되면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한서진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복잡한 기분을 느꼈다. 박태수 어르신이 나를 아직도 믿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한서진 씨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구원자를 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때 하림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도윤에게서 온 전화였다. 네, 부회장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곧 가겠습니다. 하림 씨가 전화를 끊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부회장님이 찾고 계세요. 갑자기 아버지 관련 서류를 모두 가져오라고 하시네요. 혹시 박태수 어르신이 봉투를 주신 걸 알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하림 씨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부회장님은 정말 예리한 분이에요. 혹시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림 씨가 봉투를 나에게 밀어주었다. 일단 이걸 한서진 씨가 보관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다가 들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하림 씨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어르신이 최종적으로는 한서진 씨에게 전하려고 하신 거니까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생각보다 묵직했다. 그런데 하림 씨, 박도윤 부회장님 밑에서 일하시는데 왜 저를 도우려고 하세요? 하림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르신을 만나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치매 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렷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회장님의 반응도 단순히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는데요?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뭔가 들킬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림 씨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박도윤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죠? 부회장님이 제게 한서진 씨에 대해 조사하라고 했을 때 특별히 20년 전 대호 현장 사고와의 연관성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마치 이미 그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것처럼요. 정말요? 네.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만약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나는 점점 확신이 들었다. 박도윤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치매를 걱정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무언가였다. 하림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르신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거든요. 위험하다니요? 부회장님이 요즘 너무 예민해져 계세요. 그리고 어르신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없애라고 지시하셨어요. 마치 어르신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것 같아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박도윤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뭘까? 하림 씨, 혹시 부회장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시는지요? 하림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한건설그룹이에요. 부회장님은 박민호 회장님의 손자분이에요. 곧 회장직을 물려받으실 예정이에요. 박민호 회장님의 아들이 박태수 어르신인 거죠. 대한건설그룹. 나는 그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았다. 대형 건설회사 중 하나가 아니었나? 혹시 20년 전에도 그 회사가 있었나요? 네. 그때는 대호건설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몇 년 전에 대한건설그룹으로 사명을 바꿨고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대호 현장을 시공했던 대호건설과 박도윤이 일하는 회사가 같은 회사였다는 것을. 그리고 박도윤이 그룹 회장 손자라면 20년 전 사고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림 씨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부회장님도 그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점점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봉투가 있을 것이다. 하림 씨가 떠난 후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그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태수 어르신이 때가 되면 열어보라고 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저녁 무렵 나는 결국 봉투를 열기로 결심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 그리고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20년 전 대호 현장의 원본 설계도였다. 박태수 어르신이 늘 가지고 다니던 그 설계도와는 완전히 달랐다. 구조가 훨씬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백에는 빨간 펜으로 수정 지시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구조 보강제 제거, 철근량 30% 감축, 콘크리트 강도 하향 조정. 이 모든 수정 지시사항들은 건물을 더 약하게 만드는 내용들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명이 있었다. 박민호 회장. 다음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대호건설 내부 회의록이었는데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를 변경하라는 지시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었다. 현장 책임자 박태수의 안전성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절감을 우선으로 한다. 나는 손이 떨렸다. 박태수 어르신이 안전성을 우려했다고? 그럼 어르신은 반대했던 건가? 수첩을 펼쳐보니 박태수 어르신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 나왔다. 날짜별로 정리된 일기 같은 형태였다. 10월 15일. 회장님이 설계 변경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걱정은 기술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무시하셨다. 10월 20일. 다시 한번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현장에서 빼겠다고 위협하셨다. 가족을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다. 10월 25일. 공사가 시작됐다. 매일 밤 잠이 오지 않는다. 언젠가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11월 3일. 결국 일어났다. 7명이 죽었다. 내가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 나는 살인자다.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박태수 어르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이다. 진짜 가해자는 박민호 회장이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었다. 20년 동안 침묵했다. 내 아들이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더욱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 사람의 아이를 만났다. 한서진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한정민 씨와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박태수 어르신이 나를 찾아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박태수 어르신이 들어오셨다. 평소보다 더 초췌해 보이셨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다 읽었구나? 어르신, 이게 다 진실인가요? 그래.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야. 나는 어르신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 연민, 미안함,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박민호 회장은 너무 강력한 사람이었거든. 그리고 내가 말해봤자 누가 믿어주겠어. 현장 책임자인 내가 회장을 탓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지. 그럼 왜 지금은 말하려고 하세요? 박태수 어르신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늙어서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이 그 더러운 회사에서 일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 박도윤 씨가 모르고 계신 건가요? 모르지. 내 아들은 할아버지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회사를 일으킨 위대한 사업가라고 말이야.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해요. 어르신이 치매인 척 연기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박태수 어르신이 씁쓸하게 웃으셨다. 도윤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거든. 내가 계속 과거 이야기를 하니까 귀찮아했어. 그래서 치매인 척하면서 시간을 벌었지. 증거를 모아야 했어. 증거를 모으셨다고요? 그래. 이 서류들 말고도 더 많은 증거들이 있어. 당시 내부 회의 녹음 파일, 박민호 회장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도 말이야. 나는 놀랐다. 박태수 어르신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니. 그런데 왜 저에게 이 모든 걸 말씀하세요?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한정민 씨의 딸이라는 걸 알았어. 그 눈빛이 똑같았거든. 이 아이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르신을 원망했어요. 당연하지.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 20년 동안 매일 밤 그 7명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어. 특히 한정민 씨가 자주 나타나서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느냐고 묻더라고. 박태수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를 덮은 건 나지만 다시 덮을 순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늦었지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거야. 나도 눈물을 흘리며 어르신을 바라보았다. 이분은 2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진실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든 증거를 공개할 거야. 언론사에도 제보하고 검찰에도 고발할 거야. 비록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되어야 해. 박도윤 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아들도 진실을 알아야 해.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말이야.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그렇겠지. 하지만 그래야만 내 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 나처럼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말이야. 나는 박태수 어르신의 결심에 감동받았다. 동시에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박민호 회장과 대한건설그룹을 상대로 한 진실규명의 싸움이.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박태수 어르신이 나를 바라보며 고마운 듯 미소를 지으셨다. 네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이제 같은 편이 되었다는 것을, 진실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할 동지가 되었다는 것을. 박태수 어르신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로 한 다음 날, 우리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어르신이 20년 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정리하고 언론사에 제보할 준비를 했다. 나는 어르신을 도와 서류들을 스캔하고 정리했다. 오후 2시쯤 어르신이 기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되었다. 조선일보의 탐사보도팀 김 기자였다. 그는 건설업계 비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베테랑 기자였다. 김 기자는 박태수 어르신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다. 이 자료들이 모두 진짜인가요? 모두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일들이니까요. 어르신이 단호하게 답하셨다. 김 기자는 원본 설계도와 수정된 설계도를 비교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건 명백한 살인이군요. 의도적으로 구조를 약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최아림 씨에게서 온 전화였다. 한서진 씨, 큰일 났어요. 부회장님이 모든 걸 알아챈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침에 출근했더니 어르신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 처분하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어르신을 찾고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하시면서요. 나는 박태수 어르신에게 상황을 알렸다.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졌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박민호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김 기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위험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증인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박태수 어르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박도윤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버지,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도윤아, 와서 잘 됐다. 너도 진실을 알아야 해. 진실이라니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박도윤이 김 기자를 보더니 눈빛이 차가워졌다. 기자분이신가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치매 환자세요.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김 기자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인한 상태였다. 박 부회장님, 이 자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기자가 원본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죠? 박민호 회장이 직접 지시한 설계 변경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7명이 죽었어요. 박도윤이 설계도를 빼앗듯 가져가더니 찢으려고 했다. 하지만 박태수 어르신이 막으셨다. 도윤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0년 동안 참았잖아. 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박태수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도윤이 나를 노려보았다. 한서진, 당신이 아버지를 부추긴 겁니까? 아니에요. 어르신이 직접 결정하신 일이에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타나서 아버지를 이상하게 만든 거라고. 그때 박태수 어르신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만해. 서진이 탓이 아니야. 모든 건 내 선택이었어.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박태수 어르신이 계속 말씀하셨다. 도윤아,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네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할아버지는 훌륭한 사업가세요. 훌륭한 사업가라고? 사람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업가야? 박도윤이 당황했다. 그때 최아림 씨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부회장님, 회장님이 찾고 계세요. 할아버지가요? 지금 당장 오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덮으라고 하셨어요. 박도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제야 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다. 김 기자가 하림 씨에게 물었다. 혹시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나요? 맞아요. 그리고 어르신을 해외로 보내라고도 하셨어요. 치료 목적이라면서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해외로 보낸다는 것은 증거인멸과 증인 격리를 의미하는 것 아닐까? 박태수 어르신이 하림 씨를 바라보았다. 하림 씨,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내가 준 봉투 안에 USB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걸 김 기자님께 전달해 주세요. 하림 씨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김 기자가 그것을 받아들었다. 이건 뭐죠? 박민호 회장이 직접 지시하는 음성 파일이에요. 20년 전 녹음한 거예요. 박도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설마 할아버지를 고발하시려는 건 아니죠? 그래야 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는 어떻게 되고요? 박태수 어르신이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보셨다. 도윤아, 잘못된 토대 위에 세워진 건 언젠가는 무너져야 해. 그래야 제대로 된 걸 다시 세울 수 있거든. 그때 하림 씨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들, 들은 것들 모두 말하겠어요. 박도윤이 하림 씨를 보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하림 씨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부회장님.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에요. 김 기자가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내일 아침 일면에 기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박태수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어르신이 박도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도윤아, 이건 속죄가 아니라 부탁이야. 내 아들만은 나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이야. 네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거야. 박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아들이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2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1년이 지났다. 박태수 어르신이 모든 진실을 폭로한 후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김 기자의 탐사 보도가 일면에 실린 다음 날부터 대한건설그룹은 큰 혼란에 빠졌다. 박민호 회장은 결국 구속되었고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박태수 어르신은 자수하여 재판을 받았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밝힌 공로와 20년간의 고통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어르신의 몸은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다. 20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그분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어르신은 재판이 끝난 후 자원에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 남은 시간을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 하시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을 찾아뵈었다. 갈 때마다 어르신은 나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씀을 반복하셨다. 지난 겨울 어르신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요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어르신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박도윤도 와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박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태수 어르신은 마지막 순간에 눈을 뜨시더니 우리를 바라보셨다. 서진아, 고마웠어. 덕분에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 어르신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그분은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마치 오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평안한 표정이었다. 장례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대호 현장 사고의 다른 유족들, 그동안 박태수 어르신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었다. 최아림 씨도 왔다. 그녀는 대한건설그룹이 망한 후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고 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박도윤이 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드리라고 하셨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박태수 어르신이 늘 쓰고 다니시던 그 낡은 검은 모자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편지가 하나 있었다. 서진아, 이 모자는 내가 현장에서 일할 때부터 쓰던 거야. 20년 동안 내 죄책감과 함께했던 물건이기도 하고 이제 너에게 맡기고 싶구나. 하지만 이 모자에 담긴 슬픔은 너에게 전하고 싶지 않아. 대신 희망을 담아서 주고 싶어. 언젠가 네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서 아무도 다치지 않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주면 좋겠어. 그것이 내가 바라는 진정한 속죄야. 나는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박태수 어르신은 마지막까지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셨구나. 그로부터 몇 달 후 박도윤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에 오만하고 차가운 모습은 사라지고 성숙하고 진중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 한서진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요양원을 하나 짓고 싶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요양원이요? 네. 아버지가 마지막에 계셨던 그 요양원 말고 정말 좋은 요양원을 만들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요. 나는 놀랐다. 박도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세요? 당신이 복지 분야 전문가니까요. 아버지가 당신을 믿으셨으니까 저도 당신을 믿고 싶어요. 박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요양원 건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검토했다. 절대로 예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 작업을 하던 중 박도윤이 오래된 설계도 한 장을 가져왔다. 박태수 어르신이 손으로 그린 것이었다. 요양원의 기본 구조가 그려져 있었고 여백에는 어르신의 필체로 글귀가 적혀 있었다. 무너진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이었다. 이제 다시 세워야 할 것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나는 박태수 어르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어르신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이다. 박도윤도 그 글귀를 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를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왜 진실을 밝히려고 하셨는지. 네, 어르신은 정말 용기 있는 분이셨어요. 저도 그런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고 싶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요. 우리는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요양원을 완성했다. 건물 이름은 희망요양원으로 정했다. 그리고 입구에는 작은 기념비를 세웠다. 대호 현장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비석이었다. 요양원 개원식 날 나는 박태수 어르신의 낡은 모자를 쓰고 참석했다.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으로 바뀐 그 모자를 박도윤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었다. 개원식이 끝난 후 우리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렸다. 아버지,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흩날렸다. 마치 아버지와 박태수 어르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보내주는 것 같았다. 박도윤이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우리는 이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무너진 마음의 집을 다시 세우며 진정한 치유와 화해의 공간을 만들어가며 박태수 어르신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기로 했다. 그것이 진정한 속죄이자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다.